정치권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경주에서는 역대 최강의 지진이 발생해 또다시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정치권, 잇따른 대형 이슈들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초강력 강진과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흡, 미흡을 지탄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을 거울 삼아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런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우리 규정상 안 되니까 서울 시민들한테는 알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식의 얘기는 국민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준비를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친 뒤에, 국민들이 상한 뒤에 그러한 그 해명이나 변명하는 것은 아주 정말 국민들한테 죄를 지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좀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는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와서 해명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번에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 안전이 비상 시국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지진 발생 후 3시간여 동안 먹통이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추첨식으로 보내주는 것이냐는 들끓는 여론처럼 국민에게 긴급 상황에 대한 예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 비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진안전지대라는 기존 인식에 경각심을 줬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국민이 다친 뒤 해명해봐야 소용이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안보 비상이다. 지진으로 국민 안전까지 비상이다.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제 지진으로 전 국민이 놀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주 지역 원전이라든가 방패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국민들 놀랐는데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요, 사실은 지금 지진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지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보면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보면요, 일본처럼 준비가 잘 된 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지 않습니까? 또 뭐 고베 지진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희생도 많이 생겼고 뭐 미국같이 그 샌프란시스코 에리아는 완전히 지진대인데 거기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해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그냥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고 뭐 추미애 대표 보면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당 정부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정부 조직 자체가 이런 지진을 갖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는 지진으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정부나 관료나 관리가 능력이 없다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지진이
거의 없던 나라가 네. 그런 점에서 지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 뭐 국민안전처라는 게 생겼다 해서 그 사람들이 지진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 법조문자로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이걸 뭘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진 문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네. 특히 이런 문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국은 이제 사회적 비용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대체로 동감이고요. 그또 세 분 정치 지도자들 하신 말씀도 다 맞는 말입니다.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두 가지는 지적하고 싶은데 저 국민안전처에서요. 그 여름에는 왜 정말 좀 싫을 정도로 문자 메시지 폭염주의보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많이 예. 보냈는데 이번에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늦었고 또 하나는 이 국민안전처장인가 하는 분이 아직도 저 지진을 알아낼 수 있는 국내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저런 말은 참 저는 실망했습니다. 지진이 뭐 아주 처음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흡하다면 저는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저거는 이 정부가 굉장히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평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실토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럼 좀 정부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꼭 지진뿐만 아니라도 예측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진짜 이 안전처는 다방면에 그러니까 지진이 뭐 몇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났다면 이거는 누구도 대처 못하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요. 예. 이번에 마침 거기는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울진이라든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동해안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방패장도 있고요. 방패장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금 조치가 아니라 점검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누가 그러던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요. 진도 5.3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는. 네네네. 이 진도 이번에 일어난 게 5.8 5.8 아닙니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말하자면 지층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핵실험을 자주 하면 지층이 엷어져 가지고 진짜 안 일어날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기상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직접적인 핵실험과는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이제 잦아지게 되면 어떤 형태가 그럼요.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 예. 지진은 지층 변화의 결과죠. 네. 지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부에다 맡기면 주마간산격 수박 겉핥기 또 거기다가 또 적당해버리고 돈 떼어먹고 참 그게 정말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다 점검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할 능력이 있겠느냐? 또 제대로 할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저는 뭐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정신 차려서 예. 국회가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해야지 이 관료도 잡히는 거죠. 예. 국회는 엉망으로 오면서 관료들만 잡으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이게 정말 엄청난 사회 비용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비용에서 프라이어리티도 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정치권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는 이 되겠느냐? 정치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사실 오늘 박 대통령이 이번 계기로 해서 재점검, 재검토하라고 또 당부를 했기 때문에 정부 네. 차원 또 손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좀 후속 조치를 좀 지켜봐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하나를 짚어볼까요? 박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또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핵을 한 발이라도 사용한다 그러면 북한 정권을 끝장낼 각오로 그런 태세로 임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 대표님, 사실 박 대통령 직접 발언으로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 이른바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 말을요, 대통령의 말을 코지 곧대로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뭔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좀 짚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발이라도 쏘면 한 발 쏘면 끝납니다. 한 발도 안 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끝장내겠다. 뭘 가지고 끝장내겠다는 겁니까? 끝장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끝장내야 되지. 꼭 한 발 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요, 이미 북한은 끝장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핵무기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 인민들이 지금 인권. 일꾼이 유린되고 지금 탈출을 하고 이래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요,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은다. 아니,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을 통일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계속 쓰는데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대통령이 된다. 책임져야 되고요. 네. 국방부가 책임져야 되고 군대가 책임져야 되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예. 안보는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그거 얘기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은 국가 안보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자꾸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국론 통일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국론이 통일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갔지만 또 거기 가서 또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게 두 야당이 호남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다. 네, 호남을 의식해서 그러는데, 저는 호남 사람들한테 하나 하고 싶은 말은, 호남이 DJ의 햇볕 정책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한에는 오늘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져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남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DJ의 햇볕 정책은 조건부 정책이었어요. 제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1994년 5월 12일 날 한 연설문이 있어요. 예. 이 연설문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만약에 북한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북한을 믿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보자.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남한도 갖게 되고 일본도 갖게 될 것이다.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을 저지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계속 DJ한테 거짓말했거든요. 우리는 핵 가질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랬는데, 북한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북한이 거짓말했고 DJ는 믿었고, 그리고 결국 배신당했고 DJ는요. 그렇다면 햇볕 정책 끝난 거죠. 이제 햇볕 정책이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햇볕 무조건적인 정책이 아니라 조건부. 북한의 협조,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그렇죠. 햇볕 정책이다. 네,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이 연설문에 써 있어요. 네, 이 연설문에 뭐라고 썼냐면,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우리가 북한을 신임하자는 건 믿자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simply test its real intention.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북한의 시험은 1994년부터 거의 한 20여 예, 년에 예, 걸쳐서 예. 시험이 다 끝났고 이제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햇볕 정책도 끝나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안보에 대한 단합, 사드에 대한 배치 이런 네. 부분도 네.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게요, 야당은 호남 민심을 쫓아간다고요. 호남이 없으면 야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정파니까요. 예. 그 호남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북한이 DJ를 속였구나. DJ의 햇볕 정책은 조건부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햇볕 정책 버릴 때가 됐다. 이렇게 호남인들이 앞장서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인식, 새로운 정세 아주 인식이 새로운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해서 국론이 통일되고 돼야만 대통령이 일하기가 쉬워지고 정부가 일하기가 쉬워지죠. 예, 저 말씀에다가 보태서요. 예. 이 우리 사회 말하면 특히 야당 진영에서는 뭐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뭐 특사 보내자는 게 그거거든요. 특사를 보내서 즉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또 뭘 또 보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절대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특사를 뭐 매일이라도 보내고 또 돈도 저는 상당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만이 아니라. 네. 북한은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만약에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이 3대 세습 정권요, 이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 그런 정권을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다음 또 사회주의도 왜곡된 사회주의를 계속해가지고 생산력이 떨어짐으로써 인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걸 용납할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같은 이야기일 수 있긴 있는데 결국 이제 10년 햇볕 정책도 통하지 않았고 예. 지금 이제 9년, 뭐 10년 가까이 돼가는 예. 강공 정책에도 사실은 북한이 압박에도 지금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국민들 말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강공 정책이요 예. 제대로 된 강공 정책도 아닙니다. 요즘 그렇잖아도 안보 무능론이 나오는데 말로만 큰 소리 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북핵 문제 나오니까 국제 공조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맨날 국제 공조.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개혁 개방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국이 북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재앙 같은 일이죠. 재앙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요, 말하자면 친중 쿠데타를 사주해서 북한 정권 바꾸어서 친중 정권을 들어세워서 북한 핵무기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통일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 38선을 중국경선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중국도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남한 중심의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남한이 그런 어떤 자위력, 자강력이 있습니다. 그는 있다. 우리 남한 나는 정말 이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럴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게요. 미국과 중국이 너가 북폭해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또 친중 쿠데타 네. 이렇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오히려 남한 중심의 통일을 당신네들이 지원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예.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걸 해가 결국은 협조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중국이 어떤 핵심 열쇠, 키를 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또 중국이 큰 구멍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네. 이 교수님 짧게 좀 네, 정리 좀 짧게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결국 6.25 이후에 정말 평화 아닌 평화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거는 남북 간의 어떤 힘의 평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핵무기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균형을 다시 회복을 시켜놔야지 앞으로 또 5, 60년간
정말 평화 아닌 평화, 전쟁 아닌 전쟁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쟁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사드도 반드시 필요해요. 사드도 필요하다. 네. 그 사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한국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미국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드고 주한 미군이 북핵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 기브앤테이크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드의 목적을 단순히 네.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것 이상의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 말씀 더 주시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뭐 전술 핵무기 도입했는데 재배치해라. 그건 미국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자꾸만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미국한테 말합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당신들 그 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빌려줄게. 이렇게 또 한다면 모르지만 자꾸만 처음부터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핵무기를 저는 근본적으로는 핵무기가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저쪽이 핵무기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무기 간다. 힘의 균형에 의해서 계속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해서 평화를 유지해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양쪽 다 때려 쏘아가지고 다 전쟁이 날 수 있죠. 전쟁이 날 수 있죠.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는 길은 통일인데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한국 핵무기 갖는 겁니다. 한국의 핵무기를 네. 가지면 일본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싫을 거 아닙니까? 대만도 가질 테고. 그래서 중국에다가 북한이 저렇게나 핵무기를 갖는데 우리 남한이 왜 안 가질라 그러겠느냐? 또 안 가지고는 국민 정서가 용납되겠느냐? 갖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도 갈 뿐만 아니라 예. 남한 중심의 통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 그래서 이 사드 문제도 지금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중국이 물릴 수가 반대하니까 철회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드 문제 가지고도 중국을요 설득해내야 됩니다. 설득을 해내서 즉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통일이 안 되면 사드보다 더한 무기도 미국의 무기가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 네. 하는 것을 말해가지고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 조건이 있는데요. 중국한테 다음 세 가지를 안심시켜야 됩니다. 네. 통일시켜주는데 미국 편에 들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통일시켜주면 미국 편에 서지 아니하고 미국과 중국에 말하자면 한반도 전체가 네. 미중 대결의 완충 지역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저는 이 핵무기 이제 북한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드도 있고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도 있지만 DJ가 얘기했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핵무장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에 도움이 된다요? 그런가 하면요. 북한에 대한 강한 견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도 체제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 체제가 안정되면은 이 정치가 안정됨으로써 경제는 항상 발전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뭐 이 논의가 지금 계속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네, NPT 탈퇴해야 되고 뭐 보복 제재 들어오고 뭐 이런 아니 우려가 그 있지 않습니까? NPT 탈퇴는요. 우리는 정당하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국제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정을 해줄까요? 해줘야죠. 그런 건 우리가 우리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생존권 위협을 받을 경우는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만방에 발표가 공보하고 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얘기하자면은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하 갱도를 파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가능하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그럼 갱도에다 계속 터뜨리느냐? 그거는 과시하기 네네. 위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이제 핵폭탄 하나 터뜨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다 핵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컴퓨터 속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은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또 정부의 핵 재배치, 재무장론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거는 안 되죠. 있기 그래도. 때문에요. 그래도 그건 안 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해야 돼요. 일단 정부 정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회동에서 박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사드 안보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많이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그냥 대통령님이 민생이나 이런 그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아직 그 현실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전해서 어떤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이 소득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어제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이 이게 그렇게 보이느냐라고 반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견차가 심했다라는 방증인데 장 대표님 사실 이제 두 야당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대북 특사, 여야정 안보 협의체, 야당을 안보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런 모임이 안보 협의체죠. 그 안보 여야 간에 야당하고 그 안보 문제도 논의하려 그러면 대통령이 자주 불러서 토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안보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순인데 추미애 대표가 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예. 이런 말은 난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가 다소 좀 과잉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미 또 상투화되어 있는 말들인데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참 굉장히 야당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설사 대통령이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그러면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그다음에 특사 문제인데요. 특사 보낸다고 이게 해결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정부가요, 북한과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사 보내가지고 해결하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공개건 비공개건 이건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는 아주 늦어도 한참 늦고 맞지 않았죠. 현실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 국민들은 안보 문제를 놓고 여야 대통령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당연히 불안하고요. 또 저는 추미애 의원이 대통령한테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보를 정치에 어떻게 이용했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야당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해서 햇볕 정책을 신봉하는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사요. 지금 우리 장 원장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붕괴 대상이거든요. 붕괴를 시켜야 될 나라에 우리가 특사를 보냅니까? 그러고요. 특사를 보내면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내요. 예. 이게 그냥 말로 해서 핵무기도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또 혼동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아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권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이 그런 권력을 주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적어도 정부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이 이게 안보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저 야당이 지금 집권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에 퍼주기라도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도 정권 교체 기회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진보 예. 보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당 야당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한 것 같은데 대처
방법을 그건 너무 좀 달라져 수위가 좀 버려요. 달랐다는 네, 좀 네, 정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어제 회동이 끝나는 모양새도요. 끝나는 모양새도 대통령 일정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다른 일정 때문에 회담을 마무리하자라고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대표님. 사실 앞으로 정치, 앞으로의 전국 참 안개 속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앞으로 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오죽하면 이제 추미애 대표 별명이 추다르크겠습니까? 굉장히 강경한 분인데 요즘 그러나 대표되고 나서 그래서 조금 그걸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야권 지지 세력이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없다. 안보 문제에서 왜 여야가 없어야 됩니까? 여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즉 정책적인 대안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 다른 주장을 야당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집행은요,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국군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거는 대통령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또 나름대로의 대안은 제시하되, 예. 그러나 그걸 너무 저거는 아주 망국적인 거다. 저는 안보 장사, 어디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안보 장사한다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야당이 목소리를 내고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소신을 자기가 할 일을 갖고 해야죠. 추진해야 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여야가 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커다란 그림에서 여야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작은 그림은 조금씩 변화할 수가 있어요. 사드라든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커다란 문제에 여야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정책이 4년 후 다르고 또 4년 후 다르고 그런 안보 정책이 4년, 5년 만에 한 번씩 뒤집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했고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철학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서 예. 작은 것에서 좀 뭐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커다란 조정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또 딱 하나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영수회담 왜 필요해요? 이거는 저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에요. 영수회담 왜 필요합니까? 왜 그 꼭 저렇게 네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서 또 이루어진 적이 한 번, 뭐가 만들어진 한 번도 없어요. 영수회담은 결국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박지원 의원도 나를 야당 대표로 인정해달라. 그게 결국 추인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그 영수회담에 한 번도 건설적으로 또 뭘 만들어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영수회담 왜 해요? 근데 전 저는 이론적으로 저게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다른데요. 이 여야당 대표는 정말 자주 열리면 열릴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당 내 사람만으로는 야당한테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는요. 아주 정말 당당하게 그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정치입니다. 꼭 뭐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다 자유민주주의고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요 큰 데서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요. 여당은 복지 자체도 다 방법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방법론이 다른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지금은 예. 집권 세력이 특히 대통령이 이거를 집행해 나가는 거고 야당이 그 집행 자체를 너무 막아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드에 대해서 얼마인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를 지금 결정했는데 다시 되돌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그런데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내년 대선인데 여야 대선 후보 주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갈려요. 어떤 분은 핵 안보,
핵무장에 대해서도 여야 주자가 갈리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4년 뒤에 내년 뒤에 급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좀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국민한테 어떻게 프레젠트하느냐, 어떻게 내 설명하고. 의견을 설명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보가 안정돼야지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보보다 중요하지만 안보 없이는 경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보 없이 경제될 수 없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퍼주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주기를 갈 거냐, 핵무기를 갈 거냐. 그럼 대선 주자들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당이 밝혀야 돼요. 그러면서 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받아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안보를 위해서 퍼주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안보를 위해서 핵무장해야 하자. 되나. 네. 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지지를 받고 나면은 핵무장 하도록 야당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모두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여야당 후보 말이 예비 후보들 예, 견해가 예. 다를 수가 있고, 예. 근데 뭐 집권을 하면 만약에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좀 개성되겠지만 또 민주당이 뭐 확 바뀌지 바뀌는 거 않느냐.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그건 또요 대통령이 양식이 있는데요.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대통령 된 다음 날 바꿔가지고 그냥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는 안 합니다. 근데 예. 대통령이 달라도 양식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좀 커다란 가정 아니, 같아요. 견해가 달라도 그걸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요. 방금 또 그 말씀 중에 햇볕 정책이냐, 즉 퍼주기냐, 말하자면 응징이냐, 저는 이번 부분을 나누면 안 되고 저는 진정으로 정말 이런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통일 이루지 아니하고는요 핵무기 해결 없습니다. 통일 이루지 아니하고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꾸만 평화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통일하자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저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야 된다. 북한 정권은 붕괴돼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 남한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북한 인민들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북한 인민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탈출하고 엄청나게 지금 인권이 유린되고 그다음에 박수 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치는 박수입니까 그게? 예? 그 미친 사람들 이런 나라가 지속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붕괴되게 하는 것도 그냥 붕괴시키자,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이러면요 더 강화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대의를 가지고 북한 정권을 쪼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방법의 통일이라는 건 남한이 주도가 돼서 통일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예. 지도부는 그거 안 하기 그게 싫기 때문에 북남 무력 통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좀 정세균 의장 또 여야 3당 대표가 미국 방문해서 또 북핵 외교를 하고 있고 또 추미애 대표 오늘은 김종필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 정치와 안보 문제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